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종료가 됐고요. 잠시 후 오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8시 17분쯤에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화재 원인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오쯤에 오전 재판을 마무리 지었고요. 잠시 후 2시 15분쯤부터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오후 재판 재개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보통 오전에 재판을 할 경우에 10시에 시작을 하고 또한 오후에는 2시에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떤 특정 재판부가 재판을 열지 않는 날에 어떤 특정 재판만을 열 경우에는 오후 3시에 할 수도 있고요. 또 4시에 그렇군요.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처럼 오전에 하고 잠시 휴식을 했다가 오후에 이어나갈 때도 뭐 2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처럼 2시 15분에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마도 재판부, 재판장의 성향인 것 같아요. 재량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오전 재판 후에 휴정했다가 오후에 재개할 때는 2시 15분에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일반적으로 제가 재판할 때는 2시에 다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판 받을 때 오전에 했다가 또 오후에 재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받을 때도 보니까 그때는 또 2시 10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10분이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해당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해서 절차를 가장 부드럽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개 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휴정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아직은 이제 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예. 보통 점심시간에 피고인들이 그냥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오전 재판, 오후 재판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해요? 그렇죠. 오전에 재판하면 오전에 끝나고, 끝나고. 예, 또는 오후에 시작을 해서 오후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오후에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명의 재판으로 한 명의 증인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잡아서 하지 이렇게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한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예. 지금 이 사건은 다퉈야 되는 쟁점도 굉장히 중대하고 또한 증인의 수도 굉장히 많고 또한 양측의 주장이 대단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오전 재판 그리고 또 잠시 식사 후에 쉬었다가 오후 재판까지 하는 건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예. 지금 현재 구속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예,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물론 복장은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장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만 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쉬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인데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신체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또한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멀지 않고 아주 대단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까워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도 영향을 줬겠죠. 하지만 이제 일을 할 때 저도 어제 여러 의뢰인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 있고 싶어해요. 그 법정에서는. 법정 내에서 있는 네. 거를.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고 또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눈에 띄거나 아니면 다른 그렇군요. 사람과 마주치는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내에서 있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시 법정으로 올 수 있는 뭐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심시간에는 뭐 오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후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상의도 했을 텐데 변호인들과 특히 어떤 점을 공유했을 거라고 보세요? 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대단히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했고 예. 또 지금 이 사건도 오늘 공개된 화면을 보니까 여러 명의 변호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역할이 다 다를 테고 또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 다르겠지만 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고 또 그에 따라서
오후에 대응이 네, 달라질 변호사님 가능성도 잠시만요. 지금 화면 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윤 전 대통령이 찬 경호 차량이고요. 지금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저랑 법원이 가깝기 때문에 잠시 후에 법원을 바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도착을 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모습도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재판이 11시 55분쯤 종료가 됐고 지금 휴정 중인데 잠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시 15분쯤에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뭐 계속 지금 그 재판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그 재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심에 그 휴정 기간에 그 부분 좀 더 보충 좀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명의 변호인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밀하게 논의를 했을 겁니다. 예. 아니면 아주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큰 틀에서라도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성향상 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오히려 변호인들에게 지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권하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법원 청사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예. 있는데 예. 아마 차가 이제 주차하게 되면은 뭐 곧바로 이제 법정으로 이동을 해서 한 10분쯤 후에 맞아요. 재판이 다시 재개될 텐데요. 시간이 많진 않아요. 이 점심 시간 자체가.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아주 깊이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한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진행되는 절차 자체가 지난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주신문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또 오전에 있었던 반대신문에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재판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 14일 첫 재판 때는 검찰 측이 신문했었던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죠. 조성현 대령 또 이에 대한 뭐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본래 지난 재판 때 진행될 거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으로 미뤄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건요? 네, 오늘이 두 번째 형사 재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래는 이 두 명의 군인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올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즉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예. 증언을 할 계획이었는데 네. 아마도 이 두 명의 증인이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 또는 뭐 좀 날짜를 좀 바꿔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의 어떤 그 순서가 바뀌었고 예. 그 결과 조성현 단장과 김명기 대대장이 처음으로 나오는 증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지난주 일주일 전이죠. 예. 그때도 이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어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저와 직접 통화하고 또한 직접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냐? 그 신문 순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증인을 먼저 불러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여론이라든지 또는 예. 재판의 분위기 또는 그 후에 있을 증인 신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단 증인 신문은 지난번 1차 공판에 진행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신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번 공판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반대 신문이 뒤로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뤄진 반대 신문이 오늘 오전에 이어졌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경비단장을 상대로 그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지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지금 이 사건은 형사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 재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 정치적인 평가, 윤리적인 평가와 별개예요. 별개로 지금 이 형사 재판이 벌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행위가 과연
내란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그런 상황이냐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형사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형사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즉 원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만들어야만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요. 예. 또 이 재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을 자아낸 그런 사건이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진술 조서입니다. 즉 오늘 지난번과 오늘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대장도 이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수사 대상은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을 했죠. 또 그게 조서로 작성되어 가지고 검사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를 하면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내용 서류만 가지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이런 조서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말 받았느냐 그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판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으로 조서만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 증언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한참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 조성현 단장의 이야기를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 조성현 경비단장은 제 수사 단계에서도 저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건 받았습니다.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잘못된 위증이다. 아니면 기억이 올바르지 않다. 또는 확실하지 않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라는 주장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작업들이 사실 반대 신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조성현 경비단장 측 질문을 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꼬리 물기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면서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의 준비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거 말고 특별히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게 전부군요. 네네. 굉장히 많은 이게 이 사건에서 유죄 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 하나만 아주 결정적인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일단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 다수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조성현 경비단장이 어떠한 증언을 지난주 주신문에서 내놓았느냐 그 증언 내용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오늘 반대 신문에서의 공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설령 조성현 경비단장이 한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증언이 정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시킨 건 아니지 않느냐. 즉,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조성현 경비단장에게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닙니다. 직접 한 지시는 달이 아니니까. 건너서 그렇습니다. 했다 예. 이거죠. 한 단계가 좀 개입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런 질문 중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고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 측이 입증하고 싶은 것은 조성현 경비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냐. 단독으로 한 것이냐. 네, 아니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그러한 지시가 조성현 단장에게 전달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검찰 측의 입장은 그런 거죠.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여러 사령관들이 저희 수하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고 또 그게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고 또한 무력으로 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과 오늘의 형사재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인정됐기 때문에 파면됐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내란 죄냐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냐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란 죄가 성립하려면은 폭동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여야 하는 폭동에 거거든요. 또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폭동도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자행된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 아랫 단계에서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는 그런 거 논의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증인 신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 네. 만약에 여러 사령관들을 먼저 증인으로 불러서 예. 그 사령관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만 만약에 저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직접 지시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의 심증 의중을 헤아려서 제가 열심히 해본 겁니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데 저 사령관들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조성현 단장 등의 어떤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성현 단장의 증인 신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됐고 드러났고 따라서 그 후에 있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의 증인 신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물론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하지만 물론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도 여부. 유불리를 따져볼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각자 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 조성현 단장의 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춰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냐, 당시 정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냐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꼬리 물기식 질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당시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오전에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것이고 오후에도 이어질 예정인 겁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자막을 좀 보면 오후 2차 공판 오후 재판이 15분 좀 넘었거든요.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시간 휴정 뒤에 재개가 됐고 윤 전 대통령 보신 것처럼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고 법정에 재출석을 2시 5분쯤 했고요.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디테일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보면은 서로 했다 안 했다 뭐 정말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부분인 건데 조 경비단장이 꼬리잡기 질문이 이어지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타임라인을 또 설명했어요. 네, 네, 재판부가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증인신문을 할 때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차해서 이제 교우신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한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또 재주신문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게 되는데 예. 하지만 규정상 이제 판사가 법관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중간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지 또는 증언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간에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증인이 먼저 이거 좀 혼란이 있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얼마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조성현 경비단장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진술을 했는데 자꾸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을 답답해해서 이렇게 먼저 발언권을 요구해서 타임라인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증언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여부는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게 판단해야 됩니다. 증인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해야죠. 본인의 그 증언인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때만 해도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상당히 긴 시간 맞아요. 동안 직접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전략이 좀 바뀐 걸까요? 불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재판과 오늘 재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조성현 단장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 막 끼어든고 아주 뭐 일부 그랬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절차상 증인 신문 전에 발언들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이제 모두 진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는데 당시 검찰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소 사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공소장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또 조서를 다양한 데서 생성해서 이게 그런데도 한 사람이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논리를 만들어서 붙였다. 모자이크식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은 검찰 측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공소 사실을 설명을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예. 하지만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설령 무언가를 묻고 싶어도 직접 물을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직접 보여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것이 예.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응의 어떤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지금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증인이 누구냐, 그 증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후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두 인물 중 한 명이죠.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이 인물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뭐 비슷하게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조성현 단장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 지시 받은 내용을 증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기 대대장도 당시 그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어떤 그 경험 사실 자체는 구조가 상당히 동일합니다. 비슷하군요.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하거나 직접 나가서 추궁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도 역시 그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비슷한 흐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죄이기 때문에 폭동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목적 또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통한 여러 가지 그거 역시 국회의 권능에 대한 어떤 도전 또는 무력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 중에 첫 번째 증인입니다만 생각보다 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성현 경비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의 증언이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증언들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대통령이 피고인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 국회에 대한 진입을 지시한 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도대체 그러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실 논리적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오늘 첫 번째 증인입니다만 이 반대 신문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폭동의 정도, 폭동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 소란에 가까운 것이냐 이 기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위법성은 인정이 돼도 이게 뭐 폭동까지 가지 않는다 하면은 판단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위법하고 또 책임도 인정되고 그래야지 이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폭동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사실은 그 애초에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보게 됩니다. 예. 즉 한 지역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내란죄에서의 폭동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재판과 오늘 재판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예. 공포탄만 가지고 출동했느냐, 또는 뭐 실탄도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실탄을 가지고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뭐 차량 등에 놓고 이제 진입을 했느냐 등등도 따지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부차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폭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피고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리고 또 폭동과 함께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이 국헌문란의 목적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건의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판례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대단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례 틀렸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예. 하지만 대단히 드문 사례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도록 지시를 했고 예. 또한 그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로서 이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12월 3일 전에 준비 과정도 대단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3일에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그 신빙성을 다소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치밀하게 여러 사람과 함께 준비를 했던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볼 때 실제로 12월 3일에도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예. 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결국 피고인 측에서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유죄로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양측의 주장을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애초에 기소된 후에 또는 애초에 그 전에 12월 3일에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긴 시간 재판이 예상되는데요. 예. 형사재판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쯤에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2명이 추락하는 등 여러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이게 지금 방화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숨진 1명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원도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또한 다친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저희가 많이 확인했는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많은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단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서가 이 용의자의 유서가 발견됐고요. 또 그 유서 내용을 보면은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병원비에 쓰라면서 또 현금 5만 원을 남겨놓기도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신원 파악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이 그래도 조금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 거주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근 네. 빌라 거주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던 그 빌라 인근에서도 화재가 방화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아파트로 이동을 해서 이 방화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의 소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인물이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드러나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범행을 한 방화의 어떤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뭐 원한 같은 것들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용의자가 이제 층간 소음으로 다른 뭐 주민하고 폭행까지 벌여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유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서에 그러한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았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특별하게 어떤 이와 관련된 언급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그런 집에 가서 예. 본인이 방화를 했다면 그 부분은 어떤 자신의 범죄의 죄적을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보통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방화를 했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거주하던
곳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거주하던 곳이고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윗집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민들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예.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짐작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새로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방화범이 세상을 떠난 방화범이 예전에도 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던 그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고 예. 또 서로 쌍방 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쌍방 폭행이었는데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서로 모두 다 처벌받지 않는 그렇게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사는 같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가끔 이사를 간 후에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예전의 갈등이 되살아나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예. 층간소음 관련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설령 층간소음에 의한 층간소음 갈등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예. 정말 층간소음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윗집에서는 전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아랫집에서 착각을 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느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윗집인데 아랫집에서 자꾸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시선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한다. 주민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착각을 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윗집에서 사실이 아랫집을. 아닌 그렇습니다. 네. 추정이죠. 망상이 있는 경우도 있죠. 망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게 아랫집, 윗집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벽간 소음이라고도 하죠. 옆집이요. 예, 옆집에서 발생한 소음인데 느껴지기는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또는 대각선에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층간소음 갈등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실제로 그 주민들 사이에 층간소음이 있었느냐 또한 누가 층간소음을 냈으며 그로 인해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방화로 인해서 6명의 부상을 당했고 그중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의 증상도 입었는데 현재 유력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럼 네. 이럴 때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특히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은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이 사망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한 누군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숨겨진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사건에서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실제로 이 방화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 소방 관련된 부분들 이와 관련해서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 또는 다행히도 뭐 추가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 그리고 또 소방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놔서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설 내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이슈들 손수호 변호사 지금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